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변동성 개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변동성 개론에서 공부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 왔었던 그 옵션, 옵션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또 수급에 대한 사항들, 또, 또 시장 조성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그거가 관련된 실제 이제 거래를 이제 옵션을 다룬다는 것 자체가 이제 변동성을 다룬다는 건데요. 어떤 이제 실질적 거래와 관계된 어떤 이제 그런 부분을 접근해 나가는 데 있어서 실제 우리가 다루는 변동성이 뭐냐 좀 한번 파고들어 보자라는 측면에서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동성 개론 강의는 지금 이제 우선 좀 이렇게 제가 그 시작에 좀 무겁지 않게 강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변동성 개념을 먼저 짚어나가는 그 상태를 좀 끊어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오늘까지의 얘기가 변동성 개념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선 첫 시간에 변동성이란 무엇이냐, 변동성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 변동성은 어떤 종류들이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살펴봤었어요. 무슨 뭐 역사적 변동성, 내재 변동성, 뭐 그러면서 그 변동성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그러면 그 계산하는 방법들을 또 산출해내는 방식들, 그 개념들 입장에서 저희가 이제 살펴봤고요. 그다음은 실제적으로 그런 변동성을 거래한다는 게 우리가 뭘 어떻게 뭘 가지고 하느냐, 거래 대상이 그럼 도대체 무엇냐, 옵션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뭐 옵션을 거래하는 거니까 변동성의 거래 대상은 옵션이다. 뜬구름지 없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답변이 끝나버린다면 그럼 그 옵션 중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변동성의 거래에 다루는 내용들이 되겠죠. 이것이 이제 변동성의 거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 거래 대상 오늘 세 번째 강의까지를 포함해서 변동성 개론 중에 변동성의 어떤 이제 개념 부분에 관련된 이런 강의들 내용들이 정리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굵직하게 우리가 변동성 개론에서 살펴보게 될 내용들을 커리큘럼을 한번 이제 진짜 한번 큰 나무의 숲을 본다는 측면에서 검토해 보면 지금 이제 1번, 2번은 진행을 했죠. 변동성이란 무엇이냐 정의에 대해서 공부했고 변동성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 공부할 부분이 긴 강의 시간은 안 되겠지만 주요한 부분들을 많이 다룹니다. 변동성 거래란 무엇을 다루는 거냐, 그럼 다루고자 하는 그 거래 대상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높고 낮냐, 이걸 평가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까지 다루고요. 그러면 실제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거래하는 것이 변동성 거래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3, 4, 5번에 대한 내용을 강의를 할 부분이고요. 오늘 강의가 끝나고 난 이후엔 뭐 이제 그릭스와의 관계도 좀 살펴보고요. 파동적 부분 연계도 시켜보고 추세, 또 그다음에 어떤 모멘텀, 이런 것과 연관 관계들, 그리고 각각 우리가 이제 기존에 앞서 살펴봤던 그 변동성의 이제 종류들을 살펴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변동성 거래의 종류들, 어떤 거래들이 변동성 거래가 있는지 이제 그러한 각각 전술적 측면의 부분을 접근해야겠죠. 그런 것들의 기대 수익과 리스크는 어떠한지 이제 변동성 지표도 살펴보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변동성 개념을 먼저 잡아 나가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옵션 그릭스나 시장의 파동, 또 추세, 모멘텀,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인 부분들의 접근이죠. 그렇게 보고 나서 전술적 부분까지 미시적으로 접근해서 그 각각의 기대 수익 리스크 검토를 해보고, 또 이제 시장의 기존 지표와 또 제가 말씀드리는 또 시그널적인 측면, 앰프 시그널, 앰프 시그널 부분은 별도로 제가 과목을 만들어서 강의를 제작할 겁니다. 아직 이제 진행이 완성이 안 된 상태인데요. 이렇게 해서 변동성 개론 강의 내용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다루어야 될 내용들을 이제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까지 공부해 왔었던 부분들에 있어서 변동성의 그런 거래 대상은 무엇이냐, 어떤 것들을 거래하는 거예요. 도대체 변동성 거래냐, 말이 변동성 하는데 방향성은 알겠다 이겁니다. 업다운이니까 올라가면 매수,
내려갈 것 같으면 매도 단순한데 변동성은 그럼 뭘 가지고서 거래하느냐. 예, 여기 바로 나오죠. 우리가 오늘 거래할 대상들 옵션 양압입니다. 옵션 양압이 변동성의 거래 대상입니다. 두 번째 옵션 스프레드 차가 우리 거래 대상입니다. 예, 옵션 스프레드 차가 또 옵션의 상대 가격이 우리 거래 부분입니다. 옵션의 상대 가격이라는 건요. 옵션은 콜옵션 가격을 풋옵션과 기준해서 어떤 가격을 비교할 수도 있고 또 옵션을 콜옵션이나 풋옵션을 선물과 비교해서 가격을 잡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그 행사가 위치별 가격입니다. 콜 260이라는 어떤 거기 그 콜 260이라는 그 지수 위치의 중요소가 아니고 콜 262가 일행사가냐 외가 일행사가냐 내 가격이냐 혹은 기준 가격이냐 아니면 극액가에 해당하는 뭐 5회가 4회가 뭐 3회가 이런 행사가냐 이런 행사가로서의 어떤 위치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위치별 상태에서의 상대 가격입니다. 네, 상대 가격 이것이 바로 변동성 우리 거래 대상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동성의 거래 대상이 무엇이냐 답이 바로 나와야 됩니다. 네, 옵션 양압을 거래하는 것이고 옵션 스프레드 차를 거래하는 것이고 또 옵션의 그 행사가 위치에서의 그 위치별 상대 가격의 변화를 거래하는 것이 바로 이 변동성 거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옵션 양압 제일 쉽죠. 예, 옵션 양압은 바로 이제 반응이 오실 거예요. 어떤 부분이 이제 옵션 양압이다라는 부분들을. 자, 그럼 우리가 공부를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단순하게 옵션 양압, 양매도하고 양매수, 변동성 매도를 한다, 양매도를 한다, 변동성 매수를 한다, 양매수를 한다 이렇게만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은 그 양매도를 할 때 어떤 세트들 조합을 쌓아 나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각 세트별 그 세트들이 의미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까지 공부를 좀 오늘 이 시간에 좀 깊이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옵션 양압은요 어떤 세트로 조합을 맞춰서 그 양압을 관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미 스트레들과 스트랭글의 개념은 잡고 계실 겁니다. 옵션의 본질 강의 먼저 수강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중심 가격이 어디냐? 중심 가격을 잡는 방법. 중심 가격을 잡는 방법. 중심 가격을 잡는 방법은요. 중요합니다. 중심 가격. 중심 가격. 중심 가격.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설정하냐? 스트레들 가격. 자, 252 스트레들 얼마입니까? 5.6. 얼마가 되나요? 6.25 정도 되겠죠. 6.25. 이거는요. 250 스트레들 가격은요. 6.20이죠. 요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요거는요. 6.69죠. 6.69. 지금 시장의 위치가 250과 252 사이에 있겠구나. 그죠? 뭐 251.xx 요 정도에 있을 겁니다. 시장이. 그렇다면 시장의 중심 가격이 지금 250에 가장 가깝겠구나. 근데 250보다는 높겠구나. 252 스트레드 값도 6.25죠. 그죠? 250은 넘어서 있는 상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요것만 옵션 가격 정도만 보더라도. 그러면 중심을 현재 위치에서는 250 정도 선으로 봐야 됩니다. 항상 그 중심 가격이 명쾌한 건 아닙니다. 중심 가격이 중간에 걸쳐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들 가격이 애매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외가격하고 기준가하고 좀 애매모호하고 뭐 이런 정도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중심은 스트레들 가격이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부분을 내가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 경우에 어쨌든 보면 예를 들면은 콜 250은 외가격이고 풋 250은 내가격이고 이런 식으로 만나게 돼 있겠죠. 항상 그런데 그 차이가 작으면 스트레들이 명쾌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기준가 정도로 봐주면 되거든요. 자, 다음에 외가격 중에
일행사가를 기준 세트로 선정하라고 했습니다. 기준 세트를 선정하라. 왜? 외가격 일행사가가 기준가로 접근해가는 과정에서 외가격이 기준가, 내가격으로 이제 변하는 거거든요. 내가격이 첫 자세잖아요. 요때 변화가 옵션이 가장 변화가 큽니다. 또 내가격이 등가격이죠. 등가격이 그 내가격으로서의 의미를 잃어가면서 내가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바로 등가격이. 근데 내가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깨지면서 외가로 등가격이 외가로 변할 때 가장 변화가 큽니다. 그래서 외가격 일행사가, 등가가 스트레이트 세트죠. 등가, 중심가격의 등가. 그걸 기준으로 중심가로 잡은 다음에 외가격 일행사가를 항상 기준 세트로 선정해서 변동성 거래의 변화가 가장 크게 반영되는 세트로서 활용해야 됩니다. 공격적으로 변동성 매도 공격을 하겠다. 일행사가, 외가 일행사가의 양매도가 가장 버라이어티하게 움직입니다. 수익도 크고 리스크도 큽니다.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을 때 마찬가지죠. 일행사가의 어떤 그 변화가 가장 큽니다. 물론 변폭이 크게 나와서 감마의 변폭이 움직였을 때 수익률로 얘기를 할 때는 감마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고객가 쪽의 수익률이 더 높아요. 높습니다만 그거는 변폭에 따른 그 위치 승수 효과가 발생해서 그런 겁니다. 자, 보시면 내가격 세트는 델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세트들이기 때문에 변동성에서 좀 둔해집니다. 내가격 세트는. 외가 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가 세트도 그 세타의 영역으로 감마의 리스크는 있지만 그 변동성은 좀 둔해요. 그래서 내가격 세트로 구성되는 스트랭글과 외가격으로 구성되는 스트랭글이 만기 손익곡선이 같습니다. 수익률 구조가 똑같아요. 이 부분은 옵션의 본질 아마 두 번째 강의 양매도 시간에 제가 강의를 해놨으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하십시오. 그러면 이 기준가 세트가 외가 일행사가라 기준가 세트 중심 세트란 얘기죠. 중심 세트예요. 그래서 이제 일행사가를 기준 세트로 선정하라 그랬는데 일행사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등가 세트죠. 중심 세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배가와 감마가 일단 가장 높습니다. 근데 거래 대상은 아니에요. 옵션 양 변동성 거래를 할 때는 스트레이트를 함부로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함부로. 일행사가 세트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기 때문에 변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확실할 때, 공격적으로 들어갈 때, 뭐 양매도를 하든 양매수를 하든 이건 제대로 한번 공격을 해야 되겠다. 수량을 쓸 수도 있지만 이럴 때는 아예 세트 자체를 공격적으로 들어가서 큰 폭의 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근데 리스크도 상당히 큽니다. 노리는 만큼. 그 다음에 외가 세트는 세타와 감마를 다루는 영역입니다. 근데 이제 생존거래의 경우에는 생존거래 대상으로서는 2회가와 3회가 이런 정도의 2행사가와 3행사가 정도 수준에서 그 세트를 선정해 갖고 거래를 하는 게 무난합니다. 이거는 이제 거래 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될 것이 기본적으로 풋옵션이 태생적으로 비싸게 태어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풋옵션이 수가 더 많아요. 이 뭐냐면 짝을 맞추다 보면 알게 됩니다. 중심에서부터 짝을 맞춰 볼게요. 3.20, 3.00 짝이 되죠. 1.95의 짝은요. 2.04 짝이 맞죠. 1.12의 짝은요. 1.33이 짝일까요? 0.87이 짝일까요? 애매해지기 시작합니다. 0.58의 짝은요. 0.87이 짝? 0.5가 짝이죠. 그렇다면은 1.12의 짝이 두 개가 생겨나죠. 외가로 가면서도 계속 생깁니다. 월물초에는 풋옵션이 굉장히 많아갖고 들어갈수록 짝이 이렇게 콜옵션이 두 풋을 거느린다는 얘기입니다. 1콜 2풋제라고 하나요? 그 뭐 일부 다처제도 아니고 무사하게 이제 1대1 대응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짝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되면서 풋옵션이 외가들이 맞아 떨어 죽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짝이 점점 맞아 들어가고요. 만기 전주쯤 되면 외가 쪽부터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둘씩 나가 떨어져요. 그런 부분들, 요것이 바로 옵션 프리미엄의 감소 과정으로서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이 옵션 양압을 그동안 뭐 양매수, 양매도를 할 때 가격으로만 이렇게 관심을 가서 3.0짜리를 뭐 양매도 때린다. 나는 1점대짜리 양매도 때린다. 그러면 1.95랑 2.04를 때리느냐, 1.12와 1.33을 때리느냐. 달라요. 1.9와 1.33을 때리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날은 1.9와 1.34의 양압 변화하고 1.12와 1.33의 양압 변화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다르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짝을 맞추면 움직이는 방향 쪽에 어떤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델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252 옵션이. 또 242는 방향의 영향을 받지 않죠. 점점 멀어질수록 방향의 영향을 안 받습니다. 외가로 갈수록 방향의 영향이 줄어들어요. 그러나 등가 쪽으로 접근하는 옵션일수록 델타의 영향을 받아요. 델타에 서서히 영향을 받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외가는 그 논리적으로 실제로는 델타 영향을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수학적 계산을 통해서 말씀드릴 때 할 수 있는 얘기고, 시장에서 접근할 때는 방향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점점 등가가 되고 있으면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건 배가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기대치가 높아져 가는 것이니까. 배가와 델타의 관계입니다. 그거는 배가와 델타의 관계. 물론 수치적으로 델타는 가능성이 없는 부분들이라고는 하더라도, 그래서 실제로 각 외가들마다 델타 값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등가가 0.5입니다. 등가가 0.5예요. 그리고 델타를 제가 우리 옵션 그리스 강의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델타가 0.53이다. 그러면 그것은 만기 결제받을 확률이 53%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도 제가 해드렸었고요. 자, 이런 가격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가로서 250이 중심일 때는 이행사가인 255와 245인 이행사가죠. 이행사가 짝이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양매도, 저도 양매도 주로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거 주로 하세요? 그러면은 정말 1점대짜리 때려요. 설렁설렁 공부하시고 그 양매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은. 아니면 내심 내공이 있고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대충 대답을 해준 겁니다. 전 주로 뭐 한 이행사가 선에서 때리는 거래 합니다. 혹은 그 주차별로 다른데요. 주차별로 다른데 월물 초에는 뭐 양매도 잘 안 하고요. 고수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래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월물 초에는 양매도 잘 안 하는데요. 뭐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 한 2주차, 3주차부터 본격적으로 하는데 2주차부터 슬슬 시작해서 3주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뭐 2주차에는 뭐 이행사가 주로 하고요. 3주차 되면은 이행사가도 하고 가끔 이제 좀 찬스다 싶으면 일행사가도 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이 사람은 내공도 있는 분이고 답변도 상당히 성의 있게 해준 답변인 겁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이 나왔다면, 그럼 그렇게 답변하는 분들은 이분 보통 분이 아니다. 변동성 거래 만만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방송하면서 합성 거래 하신다는 분들 주로 뭐 하세요? 하고 물어봤을 때 양매도 합니다. 그러면은 주로 어떤 것들 다루세요? 뭐 이렇게 잘 물어봅니다. 일단에 한번 이렇게 체크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들 답변들 보면 제가 지금 이제 설명드렸으니까 이 방송 듣고 계시는 회원님들도 다른 분들께 질문을 하거나, 왜냐면 합성인들이 알아봅니다. 합성인들 간에 알아봐요. 말하는 거 하나만 들어봐도 이번에 합성 쪽으로 얼마나 파고드신 분이냐,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상대의 내공을 느끼기 정도가 되려면 내 내공이 상대의 내공 못지않아야 그 상대의 내공을 가늠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적어도 뭐 변동성 거래를 할 때 양매도 양매수만이 변동성 거래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전술인 건 사실이에요. 단순하게 가격으로만 맞춰서 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행사가로서 이해를 해야 된다. 자, 콜옵션과 풋옵션의 상대 가격을 다룬다는 겁니다. 옵션 양압을 다룬다는 거는. 그러면
양매도나 양매수 전술을 다룰 때 변동성 매도는 양매도고 변동성 매수는 양매수란 말입니다. 예, 이때 변폭이 크게 나오면 어떤 변화가 나옵니까? 내가 다루고 있는 옵션이 일행사가죠. 미안해, 이행사가를 양매도 쳤어요. 251대 이행사가를 양매도 쳤다. 그러면은 250 기준이죠. 255인 콜과 245인 풋을 양매도를 쳤어요. 근데 제 수익이 조금 이렇게 올라가면서 변폭이 나오면서 이제 거래를 하고 있는데 한 1.7p, 1.8p 상승을 했어요. 풋이 죽을 만큼 죽었죠. 더 안 죽겠죠. 콜은 계속 올라가겠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계속 올라가는데 이익 나던 게 손실로 바뀌게 되겠죠. 이론적으로도.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어요? 한 1.2p, 1.3p 올라갔는데 시장이 더 올라갈 것 같은 상황이다. 그때 자, 소위 걸어치기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리는데, 그러면 이 비싼 풋으로 바꾸 교체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245를 정리해주고 247을 때려줘야 된다거나 풋 행사가를 더 때려줘서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걸어치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걸어치기입니다. 변폭이 나오는 장, 최근 2015년 6월 중순 이후부터 시장의 변폭이 조금씩 커지면서 변동성 매도 장세로 귀결되는 시장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를 하이퍼 양매도장이라 그럽니다. 변폭이 행사가를 넘나들면서 뭐 한 행사가 두 행사가를 건드리는데 두 행사가만큼 상승했다가 한 행사가만큼 하락합니다. 두 행사가만큼 상승할 때 양매도 잡고 가만히 있으면 작살이 나요. 처음엔 수익이 나다가도. 근데 1행사가가 두 행사가만큼 상승했다가 이런 상황이에요. 자, 시장이 상승을 합니다. 이만큼이 올라갔어요. 올라갔다가 탁 치고 올라갑니다. 여기가 한 1행사가 변폭이에요. 여기는 2행사가 변폭이고, 다시 말하면 250, 252, 255예요. 255하고 2행사가를 양매도를 쳤단 말이에요. 255하고 245를 양매도를 잡았다. 1.12랑 1.33을. 그러면 한 행사가 변폭만 나와도 간막을 건드리기 때문에 손실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설명하기 좋게 이 정도까지 갔다가 뭐 내려갔다가 이렇게 막 움직이면은 결국 양매도장으로 끝나면서 1행사가도 아니고 2행사가 변폭을 벌리면서 양매도를 친 거기 때문에 수익으로 기여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만큼이 뛰어버려요. 떠버려. 그러면 이거 잡고 가만히 있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255행사가는 등가가 돼버려요. 등가가 돼버렸고 245행사가는요 4행사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손실이 크게 달하는 겁니다. 퇴출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양매도 갖고. 그러면 부지런히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상승할 때 풋매도를 계속 때려주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풋매도를. 그러면 때릴 때 어떻게 때립니까? 가끔 이제 장중에 제가 대응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올라간다? 250, 50이 비싼 거를 때려준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그냥 때려버린다는 거예요. 걸어치기도 안 하고 때려버립니다. 맞춰가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그 양매도 전술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인데, 그런 거래로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변동성 매도 전술 중에 양매도라는 겁니다. 왜 걸어치기를 해야 되는지. 근데 이제 시장이 얼마나 거시기 하냐면,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판단이에요. 여기서 판단이에요. 계속 상승할 거로 보고 가만히 있으면 작살날 것 같아서 풋매도를 대응을 했어요. 근데 시장이 올라가기는커녕 여기서 사기를 칩니다. 땅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려가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대응했던 것 때문에 내려가면서 손해를 보겠죠. 이때 판단을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여기서 판단할 때 걸어친 거는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대응이에요. 필요악입니다. 필요악이라기보다는 필요 비용이에요.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 내려갔다. 그러면 가만히 있었으면 수익이 많이 나거든요. 덜 먹더라도 비용을 쓰고 여기서 다시 걸어쳐주면 되는 겁니다. 내려갈 때. 이런 식으로 따라다니면서 대응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으로 갈 때 비용 처리를 해주겠다. 이만큼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해주겠다고 감호하고 대응하는 겁니다. 이 거래는 모든 변동성 거래에 다 적용이 됩니다. 모든 변동성 거래에 다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양매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커버드 옵션도 동일한 논리에 의해서 적용을 해줘야 돼요. 시장이 한 행사가에 해당하는 2.5p 미만으로만 움직이면서 그냥 끝나버리면 이런 대응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2.5p 이상이 넘어가는 변화가 나오면 대응을 안 했을 때 크게 다칩니다. 거꾸로 그렇다면 최근에 변폭이 아무리 적게 움직여도 1.8p요. 3p씩은 나온다. 3p씩 나온다. 3p 이상 나온다. 그러면 답은 나오죠. 양매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바보입니까? 그런 취지에서 힘들게 양매도 해가고 대응을 하게. 여기가 2.5p 갔다가 내려갈 때 힘들죠. 또 대응해야죠. 또 올라가면 어떡할 거예요? 이러다가 여기서 안 내려가고 이런 데서 이러다가 이렇게 치고 가면 어떡할 겁니까? 이러면 여기서 대응하고 또 대응하고 계속 비용 줘야죠. 왜 합니까? 양매도를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양매도만 변동성 거래가 아니잖아요. 양매수 하면 됩니다. 양매수. 이럴 때 양매수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양매수하고 버티는 거죠. 대신 양매수는 승률이 안 좋죠. 승률이 안 좋을 거예요. 양매수가 그렇게 수익 쉽게 내기 어려워요. 근데 이제 잘 버텨내고 터지면 변폭이 나오면 이기겠죠. 양매수가 승자가 되겠죠. 모든 거래는 변동성 거래도 마찬가지로 다양성 거래처럼 매수자가 있다면 매도자가 있는 것처럼 변동성 거래도 변동성 매도자가 있다면 변동성 매수자가 있는 겁니다. 변동성 매수자가 있는 거예요. 양매도의 손실은 양매수의 수익입니다. 양매수의 수익입니다. 자, 그러면 변동성 거래 대상 뭐가 있냐? 첫 번째, 옵션 양압이 있다. 자, 옵션 양압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옵션 스프레드라는 게 있어요. 옵션 스프레드. 스프레드가 도대체 뭐야? 자, 스프레드 합성 포지션에서 공부했잖아요. 그죠? 뭡니까? 스프레드. 동종 옵션 간에 1대1로 한쪽은 매수하고 한쪽은 매도하는 게 스프레드잖아요. 그죠? 뭐 데빗을 했느냐 스프레드 아니면은 데빗이냐 아니면 크레딧이냐 이런 부분 가지고도 얘기를 또 할 수도 있겠지만 데빗 스프레드 콜 데빗 스프레드 그럼 딱 나와야 돼요. 콜 데빗 스프레드 콜 매수 금액이 콜 매도 금액보다 크죠. 콜 데빗 스프레드면 그죠? 그러면은 비싼 콜을 매수하고 싼 콜을 매도했어요. 콜불 스프레드구나. 콜 강세 스프레드를 콜 데빗 스프레드라고도 하는구나. 이해가 되셔야죠. 풋 데빗 스프레드. 풋 매수 금액이 더 큰 거죠. 풋 매수가 크고 풋 매도가 작죠. 그럼 뭐예요? 풋으로 하방 공격한 거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풋 약세 스프레드구나. 풋 베어 스프레드 얘기하는 거구나. 용어 때문에 헷갈려 하면 안 됩니다. 기본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 그게 뭘 다루는 거냐? 양매수, 양매도는 직접 본단 말이에요. 제가 눈을 보면서 더해서 봐요. 옵션 스프레드는 뭡니까? 빼야죠. 자, 252 콜이 예를 들어서 얼마고 255 콜이 얼마고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보세요. 옵션 양압 화면에서 보면 255가 1.950 255가 1.12예요. 네, 예를 들면 1.12랑 1.33은 눈으로 보면서 양압이 45 양압 요 변화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양압 차트도 만들어요. 양압 차트도 만들어서 봅니다. 그러면 스프레드도 마찬가지예요. 1.95랑 1.12 변화가 나온단 말입니다. 252와 255 보십시오. 252와 255 0.83만큼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0.83만큼 그죠? 0.83 그러면 251을 매수하고 255를 매도한다. 251을 매수하고 255를 매도한다. 그러면 252와 255의 스프레드를 뭐 했습니까? 매수한 겁니다. 그죠? 0.83만큼. 그러면 이 스프레드 변화가 지금은 0.83이에요. 근데 오늘 스프레드의 고점은 0.91이었고 스프레드 저점은 0.71이었어요. 그러면 스프레드가 0.71일 때 콜불 스프레드, 콜 강세 스프레드를 잡았으면 현재 12틱을 먹는 거고, 뭐 고점까지 갔을 때는 20틱이나 수익이 났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가 기준으로는 시가로는 3틱이 빠져 있다는 거니까 아침에 시작했을 때 콜 스프레드가 더 강했다는 얘기죠. 콜 스프레드가 0.86으로 시작해 갖고 0.91까지 올랐다가 0.71까지 내렸다가
결국 0.83으로 마무리했다. 이거는 시가 대비 스프레드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전부 다. 이걸 딱 보면서 그러면 중심 시작했을 때보다는 일단 스프레드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풋 스프레드도 봤을 때 시가 대비 죽은 걸 보면 이거 양매도장으로 끝난 날이라는 걸 확연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스프레드 차만 비교해서 보더라도. 일단은 둘과의 관계까지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우선은 콜 스프레드만 관찰을 해볼게요. 그러면 250이랑 255 스프레드 차의 변화와 255와 257 간의 스프레드 차는 시가가 0.53이었나봐요. 0.53으로 시작해서 0.58까지 갔다가 0.45까지 내려갔는데 지금 0.54로 끝났다. 다르죠? 탄력도가 떨어지죠, 보니까. 벌써 보니까 고가까지 갔을 때, 시가에서 고가나 현재가에서 고가까지 갔을 때 나오는 수익이 작죠. 네이틱밖에 안 나오는구나. 얘는 어떻습니까? 얘는 그래도 8틱이 다 되는데 현재가에서 보십시오. 얘는 근데 점점 멀어지니까 탔어. 이렇게 더 멀어지는 극외가들은 2틱밖에 안 움직이죠. 극외가 쪽 탄력도도 떨어지는구나. 외가 쪽으로 갈수록 상방 반응의 탄력도가 떨어졌구나. 이런 날은 변폭이 크게 나온 날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공부할 것들이 많죠. 이건 장중에 저랑 계속 시장의 실전에서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고 하던 내용들이라 저랑 방송을 오래 같이 이렇게 들으신 분들은 이해도가 더 높으실 겁니다. 장중에 방송 중에 계속 복습할 부분들입니다. 풋 행사 스프레드가 설명은 콜과 동일함으로 생략을 합니다만 풋도 풋 나름대로 그 행사가 차이의 어떤 변화들을 면밀하게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거래하는 게 바로 변동성 거래입니다.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250이와 255는 1행사가와 2행사가죠. 1,2행사가 콜 1,2행사가 콜 1,2 스프레드 쳤다. 콜 1,2 스프레드 쇼트 포지션 잡았다. 그건 뭡니까? 1행사가와 2행사가로 스프레드를 만들었는데 쇼트 쳤다는 얘기는요. 그걸 약세 스프레드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현재가 0.83에서 때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252 콜은 비싼 콜은 매도 치고 255 콜은 매수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콜 약세 스프레드 잡았다는 얘기죠. 콜 매도 치고 콜 매수 해칭했다는 얘기예요. 되게 어렵게 얘기한 거지만. 근데 그런 어려운 용어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죠. 252 매도 치고 255를 매수하는 행위와 자, 중요한 거 1, 2행사가를 기준으로 해서 스프레드 차를 관찰을 잘 하실 필요가 있어요. 콜 1, 2행사 스프레드 차의 변화가 0.03이고 풋 1, 2행사가의 스프레드 차가 0.01이죠. 이만큼씩 빠졌죠. 이것만 딱 보더라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종가로 마감 현황이거든요. 오늘은 콜 매도 우위 양매도장으로 마감했구나. 눈에 시장이 훤히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그 관찰하시면서 깊이 생각하고 공부하고 장중에 파악해 보면서 실전 속에서 스프레드 차를 관찰하고 이용하시다 보면 매칭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근데 이제 1행사가 2행사가인 1, 2행사가 스프레드는요. 변화폭이 나름대로 커서 이런 양매도 장세는 뭐 이렇게 크게 변화도가 없지만 감마가 터지거나 배가가 폭발하는 장에서는 변폭이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1, 2행사가는. 따라서 제가 양매도나 양매수 자체도 1행사가가 굉장히 공격적인 거래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1, 2행사가 거래는 굉장히 공격적인 스프레드 방향성 거래가 됩니다. 방향성 합성입니다. 옵션 스프레드를 거래하는 거는. 콜과 풋을 같이 다뤄주면서 방향을 상쇄시키는 그 거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제 앞으로 합성 전술에서 구체적으로 공부하게 될 내용들이 되겠죠. 시글 포지션, 콘돌 포지션, 버터플라이 포지션, 이게 다 그런 겁니다. 양매수와 양매도를 오묘하게 섞은 것 같이 보이는데 결국은 그런 부분들 중에 보면 옵션 스프레드 혹은 옵션 레이쇼 가지고 콜과 풋의 균형을 맞춰서 델타 부분을 상쇄시켜주는 것들이에요. 단순합니다. 모든 것들이. 근데 콜 사이드의 변화와 풋 사이드의 변화를 비교할 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전술적으로 이날 풋매도 치는 사람들이 수익을 냈더라도 찌질할 거예요. 콜매도 친 사람들은 수익이 나더라도 좋았겠죠. 반면 풋매수 플레이를 한 사람은
그런 대로 방향이라도 좀 맞췄으면 덜 다쳤을 거예요. 콜 매수한 사람들은 방향 맞추고도 개고생하는 경우들이 많았을 겁니다. 시장을 놓고 보면 시장 성격이. 그러면 이런 시장은 호구들이 콜 매수자들이 호구 물량들이 더 많은 날이었을 겁니다. 자, 이 얘기예요. 스프레드 차를 잘 관찰해서 콜과 풋을 비교해서 보면 시장의 양상, 시장의 현재 움직임이 파악이 됩니다. 이런 눈을 가지십시오. 이런 눈을 가지시기 위해서 고민하고 공부하시고 장 속에서 이해하고 파악하십시오. 지금 제가 기준을 잡아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 옵션 양화, 옵션 스프레드 이런 걸 다루는 게 변동성 거래인데 장중에 우리가 거래해야 할 대상들입니다. 자, 양압은 덧셈 문화다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덧셈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데 스프레드는 잘 안 보여요. 자, 얘와 얘의 차이하고 얘와 얘의 차이, 얘와 얘의 차이, 얘와 얘의 차이는 잘 안 보여요. 네? 저희 옵션 시스템에서 지원해드리고 있잖아요. 엑셀 시스템에서. 이게 엑셀 시스템 화면입니다. 자, 1행사가, 2행사가의 변화들. 1, 2행사가 변화, 2, 3행사가 변화, 3, 4행사가 변화, 4, 5행사가 변화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요거 가지고 파악해보면 되겠죠. 네, 좋습니다. 극약가로 갈수록 스프레드 차 움직임은 둔감한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러나 이런 둔감도나 이런 부분들이 잔존 만기가 얼마 남았느냐에 따라 달리 움직입니다. 따라서 트레이더는 그 달리 움직이는 기준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잔존 만기에 따라 달리 대응해야 합니다. 자, 이런 잔존 만기에 따라 달리 대응해야 한다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시장에서 거래하면서 항상 동일하게 매일 똑같이 거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잔존 만기가 짧아지면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어떤 종목을 선택할 것이고 이게 다 달라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숙제로 남겨드리겠습니다. 고민들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질문하세요. 장중에 저한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다 답변을 드릴 테니까요. 잔존 만기에 따라 어떻게 달리 대응하는 게 또 내 포지션을 유용하게 내 계좌한테 유익하게 거래를 하는 것이 될 것이냐.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잔존 만기가 짧아졌어요. 잔존 만기가 짧아졌습니다. 극약가들을 스프레드를 극약가 예를 들어서 시장이 상승할 것 같아요. 그러면 260 매수하고 262 매도 때리면서 0.15를 크레딧 해주는 포지션, 데빗 해주는 포지션, 그죠? 이 스프레드 차 매수하는 게 더 낫겠습니까? 아니면은 이걸 매수해주는 게 낫겠습니까? 잔존 만기가 짧다면. 잔존 만기가 짧은데 이런 거 매수하면 바보예요, 바보. 바보입니다. 잔존 만기가 짧을수록 이쪽 가까이 가는 부분들로 접근을 해줘야 되겠죠. 내 가격 논하면 그것도 바보입니다. 내 가격은 델타예요. 선물 거래하면 됩니다. 선물 거래하면 되지. 내 가격이 돼 있는 행사가의 스프레드 차가 어쩌고 양압이 어쩌고 이러면 그 변동성 거래 합성자로서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분들하고는 말을 섞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내 가격을 다루면서 이 부분은 외가격들, 극약가들하고의 어떤 조합들, 포지션을 오버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처리하느니 갖고선 비용만 나가니까 슬리피지도 많고 그러니까 활용을 해서 다룰 수는 있어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 진입을 그냥 덕분에 해버렸다. 그런 분들은 재고해야 됩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살짝 힌트는 드린 거예요. 잔존 만기가 깁니다. 월물 초에요. 월물 초인데 극약가 양매도 때리고 있어요. 월물 초에. 그것도 바보입니다. 월물 초에 극약가 양매도 때리고 있는 것도. 그것처럼 월물 초에 이런 부분들 스프레드 차를 0.15를 크레딧 해버려요. 이걸 매도 몇 푼 먹겠다고요. 한두 푼 떨어지실까 막 이럴 텐데 대각값이 높거든요. 기본이 안 돼 있는 경우겠죠. 근데 기본이 안 돼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잔존 만기에 따라 달리 대응해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자, 옵션의 본질 마지막 한 서너 편들 옵션 그릭스 강의에서 충분히 강의해드렸어요. 충분히. 제가 이 부분을 숙제로 내드려도 어떻게 달리 대응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정리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결국 이 옵션 스프레드 차는요. 스프레드 또 레이저의 거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포지션 전략의 기본이라는 얘기는 이 콜사이드의 스프레드 조합을 섞은 것과
레이쇼 조합을 섞은 것과 풋사이드의 레이쇼와 풋사이드의 조합을 섞은 것이 합쳐져 갖고 하나의 포지션 전술이 됩니다. 포지션 전략 전술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한쪽은 콜 레이쇼를 펼치고 한쪽은 콜 레이쇼를 펼치고 한쪽은 풋 스프레드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풋 쪽은 풋 스프레드로 가고 콜 쪽은 콜 레이쇼를 펼친다. 활성화되어 있는 쪽에 수량을 더 많이 잡아주고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쪽은 수량을 적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 자, 콜 레이쇼 2세트 들어가고 풋 레이쇼 1세트가 들어간다. 활성화되어 있는 쪽. 뭐 이럴 수도 있죠. 나는 보조로 가겠다. 이쪽이 좀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이쪽 수량은 하나로 가는 2개 정도만 가고 이쪽 풋사이드 쪽 수량은 3개 정도로 가서 변화의 균형을 맞추면서 끌고 가겠다. 이렇게 잡아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다양한 전술의 기본은 옵션 스프레드 차이 2에서부터 나옵니다. 어떤 콘돌이나 뭐 비싼 거를 양매수 잡고 싼 거를 양매도 잡았다. 그래서 나는 그걸 그냥 끌고 간다. 근데 그것을 콜 사이드에서 그걸 콘돌 매수죠. 콘돌 매수입니다. 그 포지션이 비싼 거 양매도 치고 싼 거를 양매수로 해칭했다. 그거 콘돌 매수예요. 그럼 비싼 거 양매도 쳤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고 양매수 자기가 해칭했다고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콜 사이드에서 옵션 스프레드, 풋 사이드에서 옵션 스프레드로 분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콜과 풋의 변화도 그럼 지금 시장에서 그 포지션이 적합한 것이냐 적합하지 않은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더 보다 세밀하게 분석이 가능한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옵션 스프레드, 자, 포지션 전략의 기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변동성의 거래 대상이. 첫 번째가 옵션 양압이요. 두 번째가 옵션 스프레드 차고, 세 번째가 상대 가격이다. 근데 이것은 옵션의 행사가 위치에 따른 상대 가격이랍니다. 자, 이거 화면에 익숙하실 겁니다. 커버드 옵션, 커버드 옵션들. 위에는 커버드 콜이고 밑에는 이제 커버드 풋을 잡을 때 제가 이제 잡는 부분이죠. 자, 근데 이제 보면요. 250, 52, 55, 50, 52, 55 이런 식으로 50, 47, 45 이런 식으로 뭐 등가, 1회가, 2회가 뭐 이런 식이죠. 델타가 0.50에 가장 가까운 것들. 자, 커버드 옵션 포지션을 잡을 때 기본적으로는요. 다양하게 한 개씩 다양하게 옵션 행사가를 잡아주는 게 변동성 매도 포지션의 기본이에요. 변동성 매도 포지션을 잡을 때. 변동성 매수 쪽으로 잡을 때는요. 한쪽으로 몰아서 잡아갖고 만기 곡선을 날카롭게 만들어야 되고요. 변동성 매도자들은 리스크 커버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널널하게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왜? 변폭이 크게 나왔을 때 변동성 매도자들은 고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리스크 범위폭을 넓혀줘야 되고 변동성 매수자들은 변폭이 나옴으로써 그런 어떤 변화가 나오면서 그 변동성 매도자들의 리스크를 먹으려고 들어가는 게 변동성 매수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날카롭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급적 한 종류로 몰아치는 게 좋습니다. 2개 하나 치는 것보다 변동성 매수 칠 때는 3개를 잡아버리는 게 낫습니다. 근데 델타가 너무 과하다고 판단된 경우는 이럴 수도 있겠죠. 이런 정도로 양분할 수 있겠지만 너무 과해지면 그러나 가능한 한 옵션 한 종류로 들어가는 게 변동성 매수로 들어갈 때는 더 낫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옵션을 크레딧 해주고 즉 옵션을 발행, 매도해주고 선물로 커버해주면 이게 변동성 매도 포지션이 됩니다. 종류는 커버드 콜이나 커버드 풋이 있겠죠. 자, 근데 옵션 크레딧 종목을 다양화하면 해줬을 경우에 포지션 변화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접근을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양하게 섞어서 델타를 중립화시키는 게 좋다. 근데 이제 이렇게 섞다 보는 것보다는 델타 중립화 한 자리에서는 이게 더 중립에 가깝죠. 그러나 포지션이 나중에 움직이면요, 시장이 움직이면서 델타 값이 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는 델타 값의 절대값을 0으로 맞추는 게 좋죠. 그러나 변화가 나오면요, 얘보다 얘가 더 안정적으로 변화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커버드 풋도. 근데 커버드 풋은 풋이 갖고 있는 태생적 성격 때문에 좀 들쭉날쭉거리는 성향이 있어요. 커버드 풋은. 기본적으로 변동성 매도 전략으로 접근할 때는 커버드 콜이 기본입니다. 커버드 콜이. 커버드 풋도 잘 시장에서 늘 관찰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전술 구사를 할 필요가 있죠. 커버드 풋 역시. 자, 반대로
옵션을 데빗해주고, 즉 옵션을 매수해주면서 선물로 그 매수한 선물 옵션을 선물로 보호해주면, 그래서 프로텍티브예요. 그래서 프로텍티브 옵션인 겁니다. 변동성 매수 포지션입니다. 그걸 이제 보통 우리가 방어적 풋이라고 많이 알고 있죠. 프로텍티브 풋. 선물 매수하고 풋 매수를 해칭해준다 이렇게 외우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기본적인 개념은요, 풋 데빗을 선물로 보호해준다는 얘기예요. 풋 매수를 선물로 보호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커버해준다는 거나 뭐 프로텍티브 보호해주는 거나 동일한 얘기겠죠. 옵션 중심으로 얘기를 그 이름들이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이름을 지어졌을까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럴까? 왜 커버드 콜이라고 했을까? 왜 프로텍티브 풋이라고 했을까? 그 외국인 놈들이 그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겠습니까? 네. 어쨌든 여기서 설명을 이미 드린 부분이에요. 매수해준, 데빗해준 옵션 종목 선택을 감마가 민감하고 배가값이 큰 종목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할 때는 싸구려로 이렇게 너무 집중해서 살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250을 2개 잡아주는 쪽이 좋아요. 커버드 방어적 풋을 잡는다 이런 상황에서 0.4961이죠. 풋 250을 2개 매수해주고 선물을 매수해주면서 방어적 풋으로 들어가는 포지션이 가장 그 상황이 변동성을 매수해줄 상황이라는 얘기잖아요. 가장 타당한 그 포지션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오히려 이제 변동성 매도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함부로 너무 이걸 2개를요 한꺼번에 많이 넣어주는 건 좋지 않아요. 한꺼번에 많이 넣어주는 건 좋지 않습니다. 변동성 매도자들은 델타가 중립인 걸 2개 때리면서 변동성 거래자가 그렇게 거래할 이유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제 전술적으로 섞을 때는요, 뭐 한 0 요런 0.3에서 0.4짜리 0.33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이런 종목들이 한 3개 정도 들어가는 것들이 일중거래에서는 많이 활용됩니다. 많이 활용이 돼요. 시장이 궁극적으로 변동성 매도장이냐 변동성 매수장이냐에 따라서 달리 움직이는데, 아무래도 시장의 평균적인 어떤 결과는 변동성 매도장들이 더 많죠. 양매도자가 양매수자를 비교하면 양매도자는 늘상 이기다가 한 방에 크게 다치고, 양매수자는 늘상 찔끔찔끔 깨지다 크게 한 방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근데 시장에서 양매도자는 찔끔찔끔 조금씩 먹다가 한 방에 나가 떨어지면서 퇴출되는 거래자들이 나오고, 양매수자는 매일 깨지다가 정작 기회가 왔을 때는 진입 못해서 퇴출되고, 이게 우리 거래 현실이죠. 참 불행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제 그렇지 않기 위해서 그 역의 경우에서 해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공부하고 또 이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은 다 이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한번 지금까지 있었던 부분을 총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동성 개론에서 다루고자 하는 커리큘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있죠. 커리큘럼 한번 찍어볼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변동성이란 무엇이며 변동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럼 변동성은 뭘 다루는 거야? 뭘 기준으로 높고 낮음을 논하는 거냐? 높고 낮음을 논하는 거 지금 하나하나씩 봤죠? 또 변동성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떤 전술을 쓰는 거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괄이죠. 그것까지 오늘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이 1, 2, 3, 4, 5번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결국 변동성의 개념입니다. 개념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쪼개서 3번에 나눠서 제가 이제 강의를 진행했어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옵션 그릭스, 추세, 파동 먼저 다룰게요. 파동, 추세, 또 모멘텀, 이런 부분들로 이제 강의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정리를 변동성 개념 쪽 부분에 대해서. 자, 변동성이란 무엇이냐? 변동성이란 not variability, 다양함이 아니라 volatility다. volatility. 휘발성. 그러니까 고체가 기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되고, 그런 굵직굵직한 변화들을 갖다가 변동성이라고 한다. 뭐 소녀시대 그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그렇게 다채로운 다양함, 이것이 변동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변동성이 아니라 불확실성으로서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굵직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긴장, 텐션, 긴장이 일어나는 어떤 상태,
이런 부분 속에서 변동성을 이해해야 된다. 변동성의 정의 얘기했어요. 볼라티리티. 변동성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기본적으로 변동성을 이야기할 때 수익률로 얘기를 한다 그랬죠. 몇 프로 올랐냐, 몇 프로 내렸냐, 그죠? 이런 부분들을. 그럼 그 과거의 수익률의 변화가 변동성을 체크하는 어떤 기준이 되겠죠. 과거의 자료들 갖고 한 달치를 갖고 하든 1년치를 갖고 하든 2년치를 갖고 하든. 그게 역사적 변동성이라 그랬죠. 그것이 바로 역사적 변동성이다. 근데 역사적 변동성이 과거의 어떤 이러이러한 시장의 변화가 이런 정도의 표준 편차를 가지면서 변화를 해왔다. 분산 구해서 표준 편차 구해내서 변동성을 지표를 구해낸단 말이에요. 역사적 변동성을. 거래할 수 있습니까? 지나간 자료를. 우리의 거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변동성은 과거의 시장의 변화도를 측정해 놓은 거에 불과한 거지. 그죠? 그럼 뭘 거래하느냐? 우리 저기 공부했었죠. 옵션 배가를 거래하는 거라는 겁니다. 옵션의 배가. 옵션 배가는 어떻게 나온다? 옵션 가격에서 역산으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역산으로. 인간의 기대 심리가 반영돼서 움직이고 있는 콜옵션의 그 자체 가격, 풋옵션의 자체 가격. 자, 그걸 역산해내는 방법도 엑셀로 해추적 방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구하는지도 한번 살펴봤고요. 블랙 술주 모형으로 구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역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우리 HTS에서 지원이 되고 있죠. 기본적으로. 그게 내재 변동성이라는 겁니다. 내재 변동성. 내재 변동성을 다룬다는 것이고, 내재 변동성은 어떻게 산출되느냐? 옵션 가격에서 역산해서 산출해내는 거예요. 옵션 가격의 변화입니다. 즉 옵션 가격 쳐다보고 있으면서 거래하면 나도 모르게 내재 변동성을 거래하고 있는 게 되는 겁니다. 네. 변동성의 역사적 변동성과 내재 변동성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이죠. 그럼 변동성 거래는 도대체 뭘 다루는 건데? 옵션을 다루는 거다? 그럼 옵션을 어떻게 다루는 거고, 옵션에 뭘 다루는 게 변동성 거래냐? 옵션을 다루는 것 자체가 변동성 거래는 맞는데, 그냥 옵션 매수하고 옵션 매도하면서 내가 왜 수익이 나고 왜 손실이 나는지도 모르고 거래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많아요. 그런 분들도. 옵션 매수하는 것 자체, 옵션 매도하는 것 자체, 네이키드라 하더라도 그것 자체도 변동성 거래입니다. 사실은. 선물을 거래하면 델타, 방향만 거래하는 거지만 옵션을 거래했다 그러면 내가 선택한 행사가에 따라서 다양한 거래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네. 그럼 도대체 변동성 거래 구체적으로 뭐냐? 네. 단순하게 옵션을 거래하는 거다라고만 잘라 말할 것이 아니라 오늘 공부한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옵션 양압을 다루고 옵션 스프레드 차를 다루고 옵션의 그 행사가 위치에 따른 상대 가격을 다루는 것, 그것이 바로 변동성 거래의 거래 대상이다. 그리고 그런 뭘 기준으로 하는지 같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옵션 양압이 높고 낮으면 어떻게 보냐, 옵션 스프레드는 어떠냐. 옵션 양압, 자, 내가격 세트가 가지는 의미, 등가격 세트가 가지는 의미, 우리가 기준으로 잡아야 될 이력가 세트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극역가 세트가 가지고 있는 의미, 예, 그걸 가지고 시장을 접근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옵션 스프레드 차도, 예, 그죠? 행사가 위치별로 따르는 어떤 거 거래하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변동성 거래란 어떻게 하는 것이며 무엇을 하는 것인지 개괄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은 같이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변동성 거래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굉장히 미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얘기죠. 거래 전술적 측면에서 하나하나 전술 하나하나마다 강의 한 편 한 편이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미시 과목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심지어는 뭐 하나에 따라서 그 커리큘럼을 여러 개로 나눠서 강의가 하나 제작돼야 될 수도 있는 것이 거래 하나하나들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개괄적인 부분을 우선 짚어보는 측면에서 얘기를 했고요. 이 변동성 개론 강의와 동시에 지금 제작이 되고 있는 학생 전술 강의가 있으니까요. 정말 그 전술의 구체적인 부분은 그쪽 강의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변동성 개념에 대해서 3시간 동안 진행됐던 부분들, 변동성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보다 이제 그 시장 접근하는 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옵션 그릭스와 변동성 개론, 변동성의 상관 관계, 역학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변동성 개론 세 번째 변동성 거래 대상을 주제로 해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